이제 유시민이라 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작가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정치와 거리를 둔 후 활발하고 친숙한 방송활동으로 딱딱한 정치적 이미지를 벗어던지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죠. 그리고 특유의 거침없는 입담과 국내외를 뛰어넘는 해박한 지식으로 국민적 오피니언 리더로서도 인정을 받았다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성향을 넘어 저 또한 그의 거침없는 입담과 해박한 지식을 경외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특히 유시민 작가의 글 짓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할 만합니다. 저 또한 이런 의미에서 순수하게 그의 책들과 그의 언변을 좋아합니다. 그의 책과 글들을 접하면서 가장 놀랐던 것이 바로 유시민 작가가 26살 때 감옥에서 직접 작성한 장문의 항소 이유서인데요. 자신의 무죄를 요목조목 주장하며 당당하게 써내려간 전문을 읽어보면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개인적 의견을 둘째치고 서슬퍼런 군사 정권 시기에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옥중에서 자신의 무죄를 당당히 외쳤던 한 젊은이의 패기를 한 번쯤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시민 작가가 26살 때 감옥 안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써내려간 항소 이유서 전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저는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 형량의 과중함을 호소하는 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입니다. 또한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어떠한 논란거리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본 피고인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주신 양심이라는 척도이지 인간이 만든 법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본 피고인으로서는 정의로운 법률이 공정하게 운용되는 사회에서라면 양심의 명령이 법률과 상호적 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으리라는 소박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쌓아 올릴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인간과 인간 집단과 인간 집단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 행위는 본질적으로 그 사회의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수준의 반영인 동시에 미래의 그것을 결정하는 규정 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따라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소추되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관련된 사건이 우리 사회의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상태의 반영이며 또 미래에 그것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규명함과 동시에 사건과 관련된 각 개인 및 집단의 윤리적 책임을 명백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우리 사회가 젊은 대학생들이 동시대의 다른 젊은이들을 폭행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개똥이와 쇠똥이가 말똥이를 감금 폭행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항소 이유서는 부도덕한 개인과 집단에게는 도덕적 경고를,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적 제재를, 그리고 거짓 성령 속에 묻혀있는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는 청원서라 하겠습니다. 거듭 밝히거니와 본 피고인은 법률에 대해 논한다는 것이 아니므로 이 글 속에서 책임, 의무, 과실 등
등의 어휘는 특별한 수식어가 없이 사용된 경우 그 앞에 윤리적 또는 도덕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하여도 무방합니다. 본 피고인은 우선 이 사건을 정의하고 나서 그것을 설명한 다음 사건과 관련하여 학생들과 현 정권 각자가 취한 행위를 분석함으로써 이 글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는 서울대 학원 프락치 사건으로, 정권과 매스컴에 의해서는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으로 또는 간단히 서울대 린치 사건이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 명칭의 차이는 양자가 사건을 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건의 본질 자체가 달라질 리는 만무한 일입니다. 본 피고인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을 정의하자면 이는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이 고조된 관악 캠퍼스 내에서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은 4명의 가짜 학생을 다수의 서울대 학생들이 연행 조사하는 과정에서 혹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정권과 학원 간의 상호 적대적 긴장 상태를 해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이 땅의 최초의 군사독 재정권을 수립한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반세기에 걸쳐 이어온 학생운동의 반독재 민주화 투쟁 열사와 아울러 가열되어 온 독재 정권의 학원 탄압사를 살펴보아야 할 터이지만 이 글이 항소 이유서임을 고려하여 1964년에서 65년의 대일 굴욕 외교 반대 투쟁 소위 6.3 사태, 1974년의 민청학년 투쟁, 1979년 부산 마산 지역 반독재 민중투쟁 등을 위시한 무수한 투쟁이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치기로 하고 현 정권의 핵심 부분이 견고히 형성되어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1979년 12월 12일의 군사 쿠데타 이후 상황만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모순, 사회적 갈등, 정치적 비리, 문화적 타락은 모두가 지난날의 유신 독재 아래에서 대태 발전하여 현 정권 하에서 더욱 고도 성장을 이룩한 것들입니다. 현 정권은 유신 독재의 마수에서 가까스로 빠져 나와 민주회복을 낙관하고 있던 온 국민의 희망을 군화발로 짓밟고 5.17 폭거에 항의하는 광주 시민을 국민이 낸 세금과 방위성금으로 무장한 국민의 군대를 사용하여 무차별 학살하는 과정에서 출현한 피 묻은 권력입니다. 현 정권은 정식 출범조차 하기 전에 도덕적으로는 이미 파산한 권력입니다. 현 정권이 말하는 새 시대란 노골적 야수적인 유신독 재헌법에 온갖 화려한 색깔의 분칠을 함으로써 그리고 총칼의 위협 아래 국민에게 강요함으로써 겨우 형식적 합법성이나마 취할 수 있었던 새로운 유신시대이며 그들이 말하는 부정예란 소수 군부 세력의 강권 통치를 의미하며 그들이 옹호하는 복질란 독점 재벌을 비롯한 있는 자의 쾌락을 뜻하는 말입니다. 경제성장, 즉 자본주의 발전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각종 민주제도 등을 폐기시키려 하는 사상적 경향을 우리는 파시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러한 파시스트 국가의 말로가 온 인류를 재난에 빠뜨린 대규모 전쟁 도발과 패배로 인한 붕괴였거나 가장 다행스러운 경우에조차도 그 국민에게 심대한 정치적, 경제적 파산을 강요한 채 권력 내부의 투쟁으로 자멸하는 길뿐임을 금세기의 현대사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치 독일, 파시스트 이탈리아, 군국주의 일본은 전자의 대표적인 신뢰이며 스페인의 프랑코 정권 합법 정부를 전복시키고 등장했던 칠레, 아르헨티나 등의 군사정권, 하루 저녁에 무너져버린 유신체제 및 지금의 현저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 따위는 후자의 전형임에 분명합니다. 국가는 그것이 국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구성원 모두에게 서로 방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행복과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존귀합니다. 지난 수년간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요구하며 투쟁한 노동운동가
하느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 양심적 종교인, 진실과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감수한 언론인과 교수들, 그리고 민주제도의 회복을 갈망해온 민주 정치인들의 선봉에 섰던 젊은 대학인들은 부도덕하고 폭력적이며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반민중적이기 때문에 국민이 자유롭게 보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조건 아래서 라면 단 한 주일도 유지될 수 없는 현 군사 독재 정권이 그토록 존귀한 우리 조국의 대리인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해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보다 민주적인 정부를 가질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12.12 군사 쿠데타 이후 4년 동안 무려 1,300여 명의 학생을 각종 제목으로 구속하였고 1,400여 명을 제적시키는 한편 최소한 500명 이상을 강제 징집하여 경찰서 유치장에서 바로 병영으로 끌고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정 구석구석에 감시초소를 세우고 사복형사를 상주시키는 동시에 그것도 모자라 교직원까지 시위진 앞대로 동원하는 미증유의 학원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번도 이러한 사실을 시인한 적이 없으며 1982년 기관원임을 자칭한 괴한에게 어린 여학생이 그것도 교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하는 기막힌 사건이 일어났을 때조차 최고위 치안 당국자는 국회 대정부 질의에 대하여 교내에 경찰을 상주시킨 일이 없다.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밝혀내 발본색원하겠다. 곧 태연하게 답변하였을 정도입니다. 현재 학원가를 풍미하고 있는 정경, 특히 경찰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은 이와 같은 정권의 학원 탄압 및 권력층의 상습적인 거짓말이 초래한 유해한 결과들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합니다.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은 양떼를 잃어버리는 작은 사건을 낳는데 그쳤지만 주 유황이 미녀 포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 거짓 봉화를 울린 일은 중국 대륙 전체를 이후 500여 년에 걸친 데 전란의 와중에 휩쓸리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이라면 그 누구도 양치기 소년의 외침을 외면한 마을 사람들이나 오랑캐에게 유린당하기까지 주황실을 내버려둔 제후들을 어리석다 말하지 않습니다. 정권의 주장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지 않으려는 학생들의 불신은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더욱이 야만적이고 부도덕한 학원 탄압은 전국 각 대학에서 목숨을 건 저항을 유발하였고 그 결과 일일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생명을 잃거나 중상을 당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만도 고 김태훈, 황정아, 한희철 등 셋이나 되는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83년 12월에 소위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주전선이 교문으로 이동하였다는 단 한 가지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없이 계속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9월 총학생의 부활을 전후하여 더욱 강화되었던 수사기관의 학원 사찰, 교문 앞 검문 검색 미행과 강제 연행 등으로 인해 양자 간의 적대감 또한 전례 없이 고조된 바 있습니다. 즉 소위 자율화 조치 이후에도 학원과 정권 사이의 적대적 긴장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수명의 가짜 학생이 수사기관의 정보원이라는 혐의를 받을 만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거의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예기치 못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의심을 받게 된 경위 및 사건 경과는 이미 밝혀진 바이므로 재론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 가짜 학생에 대해서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정보원인지 그 여부는 극히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임에 분명하지만 사건의 법률적, 윤리적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연행 감금 조사 또는 폭행한 것은 결코 정보원이나 단순한 가짜 학생이 아닌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폭력 자체가 정당할 수는 없으며 또 아니라고 해서 학생들의 일체의 행위가 모두 부당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이 문제에 대해 재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정보원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위의 이유에 의해서입니다.
갖가지 목적으로 학생처럼 위장하고 캠퍼스를 배회하는 수많은 가짜 학생들, 이들은 소위 대형화, 종합화된 오늘날의 대학에서 졸업 정원제, 상대평 과제 등 대학을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 기능인의 집단 양성소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 정권이 고안해낸 각종 제도가 야기한 바, 대학인의 원자와 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을 틈타 캠퍼스에 기생하는 반사회적 인간 집단으로서 교내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절도, 사기, 추행, 학원 사찰의 보조활동 등과 복합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해서 대학인 상호 간의 광범위한 불신감을 조성하고 대학의 건강한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는 암적 존재입니다. 현 정권은 이들이 대학인의 일체감을 파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내의 사법경찰을 상주시킴으로써 야기된 숱한 문제들마저 이들에게 책임 전가시킬 수 있다는 이 점 때문에 가짜 학생의 범람 현상을 방관 또는 조장하여 온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이들에 대해 평소 품고 있는 혐오감이 어떠한가는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일입니다. 이들 가짜들이 혹은 복학생들의 소규모 집회석상에서 혹은 도서실에서, 법과 대학 사무실에서, 강의실에서 버젓이 학생 행세를 하면서 학생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탈로 났을 경우 법이 무서워서 이를 묵과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일이겠습니까? 상호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로 그들을 보냈으리라 추정되는 수사기관에 정보원 혐의를 받고 있는 가짜 학생의 신분조사를 의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학의 교정은 개방된 장소이므로 은밀한 사찰행위뿐만 아니라 예전처럼 수백 수천의 사복 경찰이 교정을 온통 휘젓고 다닌다 할지라도 이는 전혀 비합법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이러한 부도덕한 학원 탄압 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여하한 실질적 저항 행위도 비록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일이지만 현행 법률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라면 존재할 수 없는 법과 양심의 상호적 대적인 모순관계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 누구도 이 상황에서 법과 양심 모두를 지키기란 불가능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사회 전체가 물론 대학 사회도 포함하여 당면한 정치적 사회적 모순의 집중적 표현이라는 학생들의 주장은 바로 이와 같은 논거에 입각한 것입니다. 법은 자기를 강제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지만 양심은 그렇지 못합니다. 법은 일시적 상대적인 것이지만 양심은 절대적이고 영원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 피고인은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법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양심의 명령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이 사건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어느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지난해 9월 10일간에 걸친 일련의 사건은 이렇게 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자체로서 그리 복잡하지 않은 이 사건은 서울대생들의 민한당사 농성사건, 주요 학생의 간부들의 제적 구속, 학생운동의 폭력화에 대한 정권과 매스컴의 대공세, 서울대 시험 거부, 투쟁과 대규모 경찰 투입 등 심각한 충격파를 몰고 왔으며 공소 사실을 거의 전면 부인하는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일단락된 바 있습니다. 사건 종료 다음 날인 9월 28일 전학도호 국단 총학생장 백태웅과 뒤늦게 프락치 사건 대책위원장 겸 사회대학생장 오재영군 등이 지도한 민한당사 농성은 자연 발생적 비조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을 부도덕한 학원 사찰 및 정권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는 조직적 투쟁으로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가짜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법률적 윤리적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원 사찰의 존재라는 별개의 정치적 문제를 덮어둘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투쟁은 그 자체로서 완전히 정당한 행위였다고 본 피고인은 생각합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인 9월 29일 저녁 학교 당국은 이정우, 백기영, 백태웅, 오재영 등 4명의 총학생의 주요 간부를 전격적으로 제명 처분하였으며 본 피고인은 9월 30일 하오 경찰의 영장 없이 강제 연행 당한 후 며칠간의 조사를 받고 구속되었습니다. 본 피고인이 가장 먼저 연행당한 것은 미리 도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도피하지 않은 것은 필요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은 도망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의 조사 및 법정 진술 시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사소한 착오 이외의 여한 수정 번복도 한 바 없었으며 오직 사실 그대로를 말했을 따름입니다. 어쨌든 서울시 경국장은 10월 4일 소위 서울대 외부인 폭행 사건의 수사 결과를 도와 각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 발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4명의 외부인을 감금 폭행한 이 일련의 사건이 복학생 협의회 대표였던 본 피고인 및 학생 대표들의 합의 아래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10월 4일 이전에 경찰에 연행된 몇몇 학생들 중 어느 누구도 이 발표를 뒷받침해 줄 만한 진술을 한 바 없으며 이후에 작성된 구속영장, 공소장 및 관련 학생들의 신문조서들이 모두 이 발표의 기본선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임은 만일 이 모든 서류를 날짜별로 검토해 본다면 누구의 눈에나 명백한 일입니다. 한마디로 10월 4일의 경찰 발표문의 본질은 모종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강부의 침소봉대 날조 왜곡 바로 그것입니다. 그 목적이란 다름이 아니라 학생운동을 폭력 지향적인 파괴활동으로 중상모략함으로써 이 사건의 정치적 성격은 물론 현 정권 자체의 폭력성과 부도덕성을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비조직적 우발적으로가 아니라 학생단체의 대표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몇몇 관련 학생뿐만이 아니라 학생운동 전체를 비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학생회장, 학도호 국단, 총학생장, 프락치 사건 대책위원장, 복학생협의회 대표 등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인간이며 어떤 행위를 실제로 했는가에 관계없이 선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희생물이 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수법은 지난 수십 년간 대를 이어온 독재 정권들이 기회 있을 때마다 상투적으로 구사해온 낡은 수법을 그대로 탑습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현 정권은 막 출범한 서울대 학생회의 주요 간부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동시에 60만 대군을 동원해도 때려 부술 수 없는 학생운동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는 데에 어느 정도는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치 자신이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된 듯한 자기 만족조차 조금은 맛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검찰 역시 사실을 밝혀내는 일보다는 경찰의 발표를 뒷받침하기에만 급급하여 대동소이한 내용의 공소를 제기하고 그것에만 집착하여 왔습니다. 사건 발생 후 1개월도 더 지난 작년 11월 관악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김도영, 손택만군 등 무고한 학생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함으로써 공소사실과 일치하는 허위자백을 형사들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짜내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즉 경찰은 본 피고인들이 폭행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바로 그 폭행법을 위반하여 관련된 학생들을 고문함으로써 짜낸 것입니다. 그 짜내어진 허위자백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사실을 못 본 채 하더라도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중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혀 정당한 윤리적 기초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양심인으로서는 복종의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었던 지난날의 긴급조치나 현행집시법과 달리 이 폭행법은 지켜져야 하며 또 지켜질 수 있는 법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기는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따라 이 법 앞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본 피고인은 과분한 탓인지 모르겠으나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폭행 고문하는 각 대학 앞 경찰서의 정보가 형사들이 그 때문에 폭행법우 위반으로 형사소추 당했다는 비슷한 이야기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19일 민주화운동 청년연합이 주최한 광주항쟁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하였다. 귀가하는 길에 그녀 자신 재적 학생이면서 역시 고려대학교 재적 학생인 서원기 씨의 부인 이경은 씨가 동대문 경찰서 형사대의 발길질에 6개월이나 된 태아를 사산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부부는 이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음이 누구의 눈에나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고서도 검찰은 수사조차 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 역시 여러 차례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조사받는 과정에서 폭행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만 이 법의 보호를 요청할 엄두조차 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에게도 협박 또는 폭행을 가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 피고인은 폭력법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이 굳이 지난 일을 이렇듯이 들추어냄은 오직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의 존재를 환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역시 앞에서 밝힌 바 현 정권의 정치적 음모와 무관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 공소 사실의 대부분은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경찰이 날조한 사건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편에 있어서는 정권과 매스컴이 공모하여 널리 유포시킨 일반적인 편견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이 고문 수사를 통해 짜낸 관련 학생들의 허위 자백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공허한 내용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들의 과실과 본 피고인 자신의 법률적,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듯 정권의 부도덕을 소리 높이 성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짜 학생에 대한 연행 조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 손치더라도 이들에게 가한 폭행까지를 정당화할 의향은 없습니다. 조사를 위한 감금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하며 폭행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폭력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본질상 다 폭력의 영역에 속할 수는 없지만 무력한 개인에게 다중이 가한 폭행은 비록 그것이 경찰에 대한 이유 있는 적대감의 발로인 동시에 그들이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가해온 고문을 흉내낸 것이라 할지라도 학생운동의 비폭력주의에서 명백히 이탈한 행위라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또 폭행을 가한 당사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감당하지 않은 것 또한 비록 그것을 어렵게 만든 당시의 특수한 정치적 사정이 게재됐다 손치더라도 학생들이 가진 윤리적 결함의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 폭행과 절대로 무관하며 사건 전체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여 틀림이 없을 총학생회장 이정우 군이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 항소조차 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그 누구도 선뜻 폭행의 책임을 감당하려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윤리의 공백 상태를 어느 정도는 메꾸어 주었다고 본 피고인은 확신합니다. 본 피고인은 역시 언행이나 조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지만 만일 그럴 필요가 있었다면 언제라도 기꺼이 직접 그들을 연행 조사하였을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복학생협의회의 사실상의 대표로서 개인적으로 비폭력의 원칙을 준수해야 할 소극적 의무에 부과하여 학생운동의 전체 수준에서도 이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적극적 의무 또한 완수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9월 26일 밤 정기동 정용범 양인이 구타당하는 광경을 잠시 목격하고서도 그것을 제지하려 하지 않았던 본 피고인에게는 다른 학생들보다 더 큰 윤리적 책임이 있음에 분명합니다. 또한 임신현 소년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에 접했을 때는
이미 감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법률적 윤리적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떠맡기 위해 이정우 군처럼 처신할 수도 있었을 것이며 그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너무나도 명백한 정권의 음모의 놀이개가 될 가능성 때문에 본 피고인은 사실과 다른 것은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결코 시인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 또 그런 자세로 법정 투쟁에 임해왔습니다. 그래야만 본 피고인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책임감이 공소사실을 기정사실화시키기 위해 우격다짐으로 요구하는 그것과는 성질상 판이한 것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가 무엇이며 이 사건을 우리 사회의 도덕적 진보의 계기로 삼으려면 사법부가 본연의 윤리적 의무를 완수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누적된 정권과 학원 간의 불신 및 적대감을 배경으로 하여 수명의 가짜 학생이 행한 전혀 비합법적이라 할 수 없지만 명백히 부도덕한 정보 수집 행위가 본질적으로 부도덕하지 않으나 명백히 비합법적인 학생들의 대응 행위를 유발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입니다. 지난 수년간 현 정권이 보여준 갖가지 부도덕한 행위들은 같은 뿌리에서 돋아난 서로 다른 가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재판은 사건의 진정한 원인을 규명하여 그에 대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행위 중 비합법적인 부분만을 문제 삼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법부 자체는 이처럼 부도덕한 정권의 학원 난입 행위를 옹호하려는 의도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태의 전후 맥락을 모조리 무시한 채 조사를 위한 연행 감금마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1심의 판결은 지금 이 시간에도 갖가지 반사회적 목적으로 위해 교정을 배회하고 있을 수많은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신변 안전을 보장한 가짜 학생 및 정보원의 안전보장 선언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결코 학생들의 행위 전부에 대한 무죄 선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부도덕한 자에 대한 도덕적 경고와 아울러 법을 어긴 자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해져야 하며 허위선전에 파묻힌 국민에게는 진실의 세례를 주어야 한다는 것, 사태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 향상은 기대될 수 없는 것을 주장할 따름입니다. 법정이 신성한 것은 그것이 법정이기 때문이 결코 아니며 그곳에서만은 허위의 아름다운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때로는 추악해 보일지라도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의 사법부가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며 또 그 정의가 강자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1심의 재판 과정에서 매장당한 진실이 다시금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본 피고인은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마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렇지 않아도 쉽게 허물어버리기 어려울 만큼 높아져 있는 현재의 불신과 척대감의 장벽 위에 분노의 가시넝쿨이 또 더하여지는 것을 보아야 할 것이고 언젠가는 더욱 격렬한 형태로 폭발할 유사한 사태를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현 정권에 반대했다 하여 온갖 제목으로 투옥되었던 1,500여 명의 양심수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신성한 법정에서 정의로운 재판관들에 의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야수적인 유신 독재 치하에서도 역시 그만큼 많은 분들이 전대미문의 악법 긴급 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하여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긴급 조치 위반 사건의 보도 또한
긴급 조치 위반이었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말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변론을 하던 변호사도 그 변론 때문에 구속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긴급 조치가 정의로운 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리고 그때 투옥되신 분들이 반사회적 불순분자 또는 회의적 행위자였다고 말하는 이도 거의 없지만, 그분들을 죄수로 만든 법정은 지금도 여전히 신성하다고 하며 그분들을 기소하고 그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검찰과 법관들 역시 정의 구현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외면해 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법정이 민주주의의 처형장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뜻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가 정의를 세워왔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진정 진지한 인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정의란 독재자의 의지이다고 굳게 믿는 인간일 것입니다. 본 피고인은 그곳에 민주주의가 살해당하면서 흘린 피의 냄새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서만은 진실의 참모습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신성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싶습니다. 본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재판관이 자신의 지위가 흔들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정의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는 현명한 재판관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일이야말로 정의가 설 토대를 건설하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본 피고인은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는 이유를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 피고인은 판결문을 받아보았을 때 참으로 서글픈 심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려 7회에 걸쳐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밝혀진 사건의 내용과 거의 무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피고인이 그토록 진지하게 임했던 재판의 정과정이 단지 예정된 판결을 그럴듯하게 장식해주기 위해 치루어진 무가치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음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판결 이후에 범죄사실 제1항 중 임신현이 구타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유시민은 성명불상 학생들에게 위 임신현의 신분을 확인 조사토록 하고 라는 부분은 형식 논리상으로조차 성립할 수 없었습니다. 본 피고인에게 지시를 받은 학생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어떻게 그가 성명불상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본 피고인이 한 번도 이를 시인한 바 없으며 백수택 군 등 여러 학생들의 진술은 물론이요, 임신현 자신의 법정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할지라도 본 피고인이 임신현이 연행 구타되던 현장에 있었음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한 일인데, 하물며 본 피고인이 성명불상에 누군가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렸다는 일이 어찌 증명 가능하겠습니까? 끝으로 현재 마치 폭력 과격 학생의 본보기처럼 되어 버린 본 피고인은 이 항소 이유서의 맺은 말을 대신하여 자신을 위한 몇 마디의 변명을 해볼까 합니다. 본 피고인은 다른 사람보다 더 격정적이거나 또는 잘난 체하기 좋아하는 인간이 결코 아니며, 하물며 빨간 물이 들어있거나 폭력을 숭배하는 젊은이는 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은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평범한 청년에 지나지 않으며 늘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말라,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생각하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지금은 그분들의 성함조차 기억할 수 없는 국민학교 시절 선생님들의 말씀을 불변의 진리로 생각하는, 오히려 조금은 무직한 편에 속하는 젊은이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변명을 통하여 가장 순수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조국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곧 민주주의의 재생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투쟁 전체를 옹호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1978년 2월 하순 고향집 골목 어귀에 서서 자랑스럽게 바라보시던 어머니의 눈길을 등 뒤로 느끼면서 큼직한 진보다리를 들고 서울 유학길을 떠나왔을 때 본 피고인은 법관을 지망하는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19살의 촌뜨기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따뜻한 축복의 말만을 들을 수 있었던 그때에 서울대학교 사회계열 신입생이던 본 피고인은 유신체제라는 말의 피와 감옥의 냄새가 섞여 있는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유신만이 살 길이다 하고 하신 사회선생님의 말씀이 거짓말일 수도 없었으니까요. 오늘은 언제나 달콤하기만 했으며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 설레던 미래는 오로지 장밋빛 희망 속에 감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달래는 벌써 시들었지만 아직 아카시아 꽃은 피기 전인 5월 어느 날 눈부시게 밝은 햇살 아래 푸르러만 가던 교정에서 처음 맛보는 매운 채로 가스와 걷잡을 수 없이 솟아나오던 눈물 너머로 머리채를 붙잡힌 채 끌려가던 여린 여학생의 모습을 학생회관의 후미진 구석에 숨어서 겁에 질린 가슴을 움켜쥔 채 보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모든 사물이 조금씩 다른 의미로 다가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입구 전망대 아래에 교내 상주하던 전투 경찰들이 날마다 야구를 하는 바람에 그 자리만 하얗게 벗겨져 있던 잔디밭의 흉한 모습은 생각날 적마다 저릿해지는 가슴속 묵은 상처로 자리 잡았습니다. 16꽃 같은 처녀가 매주일 60시간 이상을 일해서 버는 한 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우리들의 하숙비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맥주를 마시다가도 예쁜 여학생과 고고 미팅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나쁜 짓을 하다가 들킨 아이처럼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문제 학생이 될 조짐이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 겨울 사랑하는 선배들이 신성한 법정에서 죄수가 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신이 법복 입고 높다란 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꽤나 심각한 고민 끝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해 여름 본 피고인은 경제학과 대표로 선출됨으로써 드디어 문제 학생임을 학교 당국 및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인받았고 시위가 있을 때면 앞장서서 돌멩이를 던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점증하는 민중의 반독재 투쟁에 겁먹은 유신 정권이 내분으로 붕괴해 버린 26 정변 이후에는 악몽 같았던 2년간의 유신치하 대학 생활을 청산하고자 총학생의 부활 운동에 참여하여 1980년 3월 총학생회 대의원의 의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봄의 투쟁이 좌절된 5월 17일 본 피고인은 갑작스러이 구속 학생이 되었고 교수와 신부를 때려준 이를 자랑 삼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 헌병들과 후일 부산에서 김근조 씨 고문 살해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들인 치안본부 특수 수사관들로부터 2달 동안의 모진 시달림을 받은 다음 김대중 씨가 각 대학 학생회장에게 자금을 나누어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구속 석 달 만에 영문도 모른 채 군법회의 공소기각 결정으로 석방되었지만 며칠 후에 신체 검사를 받자마자 불과 40시간 만에 변칙 입대당함으로써 이번에는 강집 학생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병 전야의 낯선 고장의 이발소에서 머리를 깎이면서 본 피고인은 살아있다는 것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오 치욕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대하던 날까지 32개월 하루 동안 본 피고인은 특변자, 특수학적 변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며 늘 감시의 대상으로서 최전방 말단, 소총 중대의 소총수를 제외한 일체의 보직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하 20도의 혹한과 비정하게 산허리를 갈라지른 철책과 밤하늘의 별만을 벗삼는 생활이 채 익숙해지기도 전인 그해 저물역 당시 이등병이던 본 피고인은 대학 시절 벗들이 관계한 유인물 사건에 연루되어 한 개월 동안 서울 보안사 분실과 지역 보안 부대를 전전하고 대학 생활 전반에 대한 상세한 재조사를 받은 끝에 자신의 사상이 좌경되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반성문을 쓴 다음에야 부대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다른 연대로 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피고인은 민족 분단의 비극의 현장인 중동부 전선의 최전방에서 그것도 최말단 소총 중대라는
우리 군대의 기간 부대에서 3년을 보낼 수 있었음을 크나큰 행운으로 여기며 남에게 뒤지지 않는 훌륭한 병사였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제대 불과 2달 앞둔 1983년 3월 또 하나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놀라게 한 녹화 사업 또는 관제, 프락치 공작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는 벗을 팔지 않을 수 없도록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형태의 억압이 수백 특변자들에게 가해진 것입니다. 당시 현역 군인이던 본 피고인은 보안 부대의 공포감을 이겨 내지 못하여 형식적으로나마 그들의 요구에 응하는 타협책으로서 일신의 안전을 도모할 수는 있었지만 그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 정권의 폭력 탄압에 대한 공포감에 짓눌려 지내던 본 피고인에게 삶과 투쟁을 향한 새로운 의지를 되살려준 것은 본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강제 징집당한 하구들 중 6명이 녹화 사업과 관련하여 잇따라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동지를 팔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한 순결한 양심의 선포 앞에서 본 피고인도 언제까지나 자신의 비겁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순결한 넋에 대한 모욕인 탓입니다. 그래서 1983년 12월에 제적 학생 복교 조치를 계기로 본 피고인은 벗들과 함께 제적 학생 복교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야수적인 강제 징집 및 녹화 사업의 폐지를 위해 그리고 진정한 학원 민주화를 요구하며 복교하지 않은 채 투쟁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정권은 녹화 사업의 존재 아니 강제 징집의 존재마저 부인하면서 우리에게 복교를 도외시한 채 정부의 은전을 정치적 선동의 재료로 이용하는 극소수 좌경, 과격, 제적 학생들이라는 참으로 희귀한 용어를 사용해 가면서 어용 언론을 동원한 대규모 선전 공세를 펼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복학하게 되었을 때 본 피고인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형태로든 계속되어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복학생 협의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복학한 지 보름 만에 이 사건으로 다시금 제적 학생 겸 구속 학생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본 피고인의 이름은 폭력 학생의 대명사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 피고인은 이렇게 하여 5.17 폭거 이후 2번씩이나 제적당한 최초의 그리고 이른바 자율화 조치 이후 최초로 구속 기소되어 그것도 폭행법의 위반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폭력 과격 학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은 지금도 자신의 손이 결코 폭력에 사용된 적이 없으며 자신이 변함없이 그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늙으신 어머니께서 아들의 고난을 슬퍼하며 을씨년스러운 법정 한 귀퉁이에서 기다란 구치소의 담장 아래서 눈물 짓고 계신다는 단 하나. 가슴 아픈 일을 제외하면 몸은 0.7평의 독방에 갇혀 있지만 본 피고인의 마음은 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빛나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던 19살의 소년이 7년이 지난 지금 용서받을 수 없는 폭력배처럼 비난받게 된 것은 결코 온순한 소년이 포악한 청년으로 성장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시대가 가장 온순한 인간들 중에서 가장 열렬한 투사를 만들어 내는 부정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본 피고인이 지난 7년간 거쳐온 삶의 여정은 결코 특수한 예가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학생들이 공유하는 보편적 경험입니다. 본 피고인은 이 시대의 모든 양심과 함께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비추어 정통성도 효율성도 갖지 못한 군사 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민주제도의 회복을 요구하는 학생운동이야말로 가위 눌린 민중의 혼을 흔들어 깨우는 새벽 종소리임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오늘은 군사 독재에 맞서 용감하게 투쟁한 위대한 광주 민중항제의 횃불이 마지막으로 타올랐던 날이며 버시오 동지인고 김태훈 열사가 아크로폴리스의 잿빛 계단을 순결한 피로 적신 채
꽃잎처럼 떨어져 간 바로 그날이며 번뇌에 허덕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이 성스러운 날에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에 몸 바치고 가신 숱한 넋들을 기리면서 작은아마 정성 들여 적은 이 글이 감추어진 진실을 드러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을 기원해 봅니다. 모순투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내 나라를 사랑하는 본 피고인은 불의가 횡행하는 시대라면 언제 어디서나 타당한 격언인 네크라소프의 식으로 이 보잘것없는 톡백을 마치고자 합니다.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1985년 5월 27일 성명 유시민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 제오부 재판장님 귀하. 바쁘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삶을 되새기고 잊고 있던 감성을 일깨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김주임이었습니다.